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 베링거 인게라임 동물약품의 정종현 수의사입니다. 동물진료법인 선진브릿지랩의 재상훈 수의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번식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비감염성 요인 2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브릿지랩의 재상훈 수의사님이 함께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의사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1부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2부도 상당히 내용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돈 플래너를 통해 전달드린 내용은 이전 강의에서 연결되어서 교배 시점부터 교배 초기 관리까지 놓쳐서는 안 될 관리 포인트와 요소에 대해서 지금부터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돈 플래너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먼저 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돼지의 경우는 이제 계절 번식 동물이기 때문에 낮의 길이 변화에 반응해서 멜라토닌 분비의 변화로 번식 성적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번식돈을 사육하는 교배사, 임신 초기사에서는 일주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16시간 점등, 8시간 소등을 해주셔서 일주기 변화를 돼지가 느끼지 못하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도의 경우 자연광의 조도는 몇만 룩스에 이를 정도로 높잖아요. 그래서 밝으면 밝을수록 좋지만 최소 200룩스 이상 밝기의 조도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문헌상에는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조도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번식 성적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계속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특히 실제 야생에서 살아가던 돼지를 저희가 가축화시켰기 때문에 이 조도 관리를 통해서 계절이 불편하지 않다는 인식을 주는 것은 정말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를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좋은 사례를 보면 왼쪽에 이제 보시는 농장은 일관되게 16시간 점등, 8시간 소등을 유지하며 조도는 250 룩스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농장입니다. 이 농장에서는 이제 발정 제기율이라든지 특히 여름철에 발정 지연과 같은 문제들이 좀 적게 발생한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고요. 또한 조명의 점등, 소등을 자동 타이머로 제어하고 있었고 각 돈방별로 조도는 측정기를 정기적으로 활용해서 눈으로 보기에 밝은지 아닌지가 아닌 수치 기반으로 조도를 관리하는 게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좋지 않은 사례는 오른쪽의 사진의 사례를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농장의 이제 조명은 노후화되어 있고 형광등에 의존하는 조도를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장의 구역별로 조도의 편차가 심한 구역이 많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제 전등이 켜져 있었지만 측정 시에는 100룩스 이하로 관찰되는 이제 구역들이 다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이제 번식 성적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제 전등이 켜져 있다는 것과 적절한 조도가 제공되어 있다는 부분들은 이제 다르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량적인 조도 측정과 체계적인 광주기 관리가 필수적으로 관리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조금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확한 밝기를 측정해보고 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 농장의 성적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교배 시에도 중요하지만 전 구간, 임신 구간과 포유 기간에도 조도 관리를 제대로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문헌에서도 광주기에 따른 번식 성적을 확인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해당 문헌에서는 후보돈에 대해서 교배 전과 교배 후 임신 초기 기간에 광주기 패턴을 달리 줘서 각 광주기 패턴별로 번식 성적을 확인하였는데요. 16시간 점등한 그룹에서 8시간 점등한 그룹에 비해 발정이 확인된 비율과 발정 지속 기간이 모두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임신 초기에서도 16시간 점등 그룹에서 높은 수정란 생존율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상훈 수의사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시간 설정과 정확히 충분한 밝기를 제공해 주는 것이 조도 관리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신 뒤에 바로 현장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교배 시의 웅돈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교배 시 발정 유도를 위한 웅돈 자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시각적인 자극을 넘어서 청각, 촉각, 후각 등 다양한 감각이 동시에 자극되어야 강한 발정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페로몬을 통한 화학적 자극은 시상하부의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를 유도함으로써 생식축을 자극하고 이는 발정 강도 및 교배 성공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발정 확인은 사람보다는 웅돈이 직접 접촉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웅돈의 활력도와 접촉 빈도, 웅치 강도 등이 중요 관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명을 들어봤을 때 그렇다면 실제로 웅돈이 모돈을 직접적으로 얼마나 강하게 자극해줄 수 있느냐가 포인트 같은데, 실제 농장에서는 웅돈과 모돈을 같이 사육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육 방식이 웅돈이 모돈을 자극하는 데 있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같은 공간에 웅돈과 모돈이 상시 노출되는 공간으로 사육하는 농장의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웅돈이 제공하는 자극의 신선도가 떨어지게 되고 모돈들이 이러한 자극에 둔감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자극의 적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지속적인 자극의 노출은 모돈이 웅돈을 접촉했을 때 반응성이 떨어지는 전형적인 생리적 현상입니다. 특히 발정 유도나 발정 확인 시에는 웅돈에 대해 짧고 강하게 자극을 주는 것이 좀 더 나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생각을 정리를 해보면 사소한 부분에서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웅돈을 정확하게 접촉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리 사육을 통해서 조금 더 자극의 강도를 높이는 것,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웅돈을 2마리씩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얘기해 주시는 거에 부합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정액 품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액 품질은 번식 성적의 가장 직접적인 변수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병원체에 오염이 없고 객관적으로 품질이 검증된 정액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액 사용 전에는 반드시 정자의 운동성, 생존율, 기억률 등을 평가하고 특히 정액 보관 온도와 사용 기한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농장에서는 품질 문제가 있는 정액을 반복 사용하면서도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번식 성적 저하를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액의 품질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 검증된 정액을 활용하셔서 농장에서 점검을 하는 프로토콜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정액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의사님 얘기해 주신 대로 매번 점검이 필요한데요. 특히 하절기에는 정액이 영향을 받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교배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교배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자궁 내 정자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교배 타이밍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정자가 이제 자궁 경부를 거쳐서 내부로 진입하게 되면 먼저 자궁 상피세포에 붙어서 자궁 내부의 방어기제인 면역 반응을 회피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난관과 연결된 부위까지 다다른 정자들은 난관 상피세포에 붙어 있게 되는데, 배란되는 신호에 반응하여서 수정능을 얻게 되고, 이러한 정자들이 이제 난관 상피세포에서 떨어져 나와서 난자에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해당 부위에 얼마나 많은 수의 정자를 보낼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배란되기 전에 정자가 이미 난관에 도달해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핵심은 배란되기 전에 정자가 난관에 도달해 있어야 한다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장에서는 실제로 그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1차 교배 타이밍을 잡는 것이 좋을까요? 현장에서 교배 타이밍을 확인하시는 방법들은 승가 허용 여부를 평가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외음부 변화를 확인한다든지 귀나 꼬리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강직되는 것을 본다든지 하는 등의 다양하지만, 권장드리는 방법은 승가 허용 여부와 그 수준을 기준으로 교배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정자의 생존 시간을 대략 24시간으로 잡고 승가 허용 여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바탕으로 해서 교배 적기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발정 지속 기간을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교배할 때 승가 허용의 강도가 양호한지를 관리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보통은 이제 처음 발정이 오는 것만 확인하셔서 2차 교배 시에 승가 허용 여부가 미약하다는 것은 이제 배란 이후에 정자가 불필요하게 들어가게 된다는 걸 의미하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두 번째 교배 시 승가 허용 여부를 필히 평가하셔서 교배 타이밍을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교배 타이밍의 경우에는 수의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 언급해 주신 1차 발정의 지속 시간, 이거를 측정해 보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농장마다 사실 정확한 타이밍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기록을 하고 활용하는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정말 공감되는 말씀인데요. 이제 교배 타이밍과 이제 발정 지속 시간과 같은 내용들은 이제 이론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제 모돈별로 개체차, 그리고 이제 농장마다 환경 조건, 그리고 그 관리자의 관찰 정확도, 이런 부분들이 많은 편차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기 발정을 보였는데 생각보다 이제 발정 지속 기간이 짧다든지, 아니면 이제 발정은 늦게 왔는데
발정도 강하게 오고 발정 지속 기간도 길어진다든지 그런 개체들도 있기 때문에 교배 타이밍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따라서 이제 현장에서는 단순히 이제 4일차 발정을 하루 넘겨서 교배를 하자, 이런 기준들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개체 간의 편차도 인정을 하고 그 개체에 맞는 교배 타이밍을 가져가는 것도 중요한 관리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점에서 개체별 기록과 교배 후 이제 승가 허용 여부 등과 같은 이제 발정 지속 기간을 필히 기록을 해주셔서 이러한 기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장별로 적합한 교배 적기를 판단해서 관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 네, 맞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현장에 답이 있다고 저희가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현장의 기록을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얘기해 주신 대로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하되 농장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성적을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교배 프로세스가 이제 완료된 이후에 수정이 완료되고 착상이 되기 전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시기에도 이제 관리해야 될 포인트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의사님의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배가 끝나게 되면 많은 농장에서 이제 교배사에서 임신사로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임신 진단이 끝났을 때 또 스톨 정리를 위해서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배가 이루어진 초기에는 보시는 것처럼 수정란의 이동과 착상이 이루어지는 시기다 보니까 해당 시기에 과도한 자극이 발생하게 되면 모돈에서 자궁의 수축 운동을 불필요하게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교배 직후에 옮기시는 것보다 교배가 끝나고 6시간 이상 일정 기간 동안 안정시킨 후에 차분하게 옮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교배가 완료된 이후에도 임신 초기, 이 시기는 특히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수정란이 이동을 하거나 착상을 준비하는 시기는 좀 스트레스를, 자극을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3일에서 28일, 많게는 최근에는 5주까지도 이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수정이 완료된 이후에 이동 시점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언급드릴 요소는 사료내 이제 곰팡이 독소입니다. 특히 여름철에 고온도 습한 환경에서 사료빈, 구동부, 사료 라인 내에 곰팡이 오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제랄레논이라든지 디오엔, 아플라톡신 등의 곰팡이 독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들 독소는 황체 기능 억제, 그리고 자궁 내 환경 변화, 배란 억제 등 다양한 번식 관련 생리 기능에 광범위하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네, 곰팡이 독소의 경우에는 특히 지금 이 시점 하절기에 중요한 관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농장들이 곰팡이 독소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건데요. 이와 관련돼서 수의사님이 추천해 줄 만한 예방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농장에서 이제 곰팡이 독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사료빈 내부의 세척, 그리고 이제 사료빈뿐만 아니라 구동부라든지 사료 라인에 대한 세척과 소독 작업들을 필요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사료를 다 비운 상태에서 이제 점검하시는 게 보다 더 정확한 점검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곰팡이의 오염이 확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흡착제를 활용해서 이제 관리를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아, 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정기적이고 주기적인 청소,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흡착제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2부도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도 재상훈 수의사님께서 좋은 정보를 많이 전달해 주셨는데요. 농장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교배 시기와 교배 과정 중에 이제 번식 성적과 관련된 다양한 비감염성 요인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사료내 독소, 조도, 환경, 운동 자극, 그리고 이제 교배 타이밍과 같이 이제 현장에서 익숙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관리 요소들은 결국 번식 실패나 성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드리고 싶고요. 기본이 곧 생명이다라는 말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이제 기본 관리의 강화가 실제 번식 성적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식 성적 관리의 핵심은 기본에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눈에 잘 띄는 감염성 요인도 중요하겠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리고 우리 농장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감염성 요인에 대한 컨트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도 양동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정보와 이제 농장의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드리면서 자주 소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